김정혜 작가님이시고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양력이 되게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셔서 네. 혹시 한국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가 되셨나요? 제가 한국에 온 지는 2005년도에 입국했으니까 17년 되나 18년 되나요? 그렇게. 그러면 15년, 16년 정도 사셨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남한에 적응을 하셨겠네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부딪히는 상황들이 늘 새롭고 좀 당황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게 주로 당황스러워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 분들을 만날 때면 북한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또 한국 분들이 이해하는 북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하는 데 좀 한참씩 걸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걸 설명해야 하고. 예, 그리고 아직은 컴퓨터 관련해서 그 인터넷망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정착이 좀 다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사셨더라고요. 네, 인터넷 구글 맵으로 보니까 뭔가 도시 느낌이더라고요. 어떤 도시인가요, 거기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겸해 있는 국제 무역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느낌일까요? 부산, 인천, 뭐 포항 이 정도의 네. 국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수심이 깊고 큰 배가 놔두기 쉬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제 시대부터 국제 무역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수심이 깊다 보니까 바닷물이 파란색보다는 검푸른 색깔이고 북한의 지형상 산세가 높다 보니까 바람결이 세서 파도가 보통 2m예요. 와, 그러니까 항상 파도가 세고 바람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바람을 받고 늘 자란 것 같아요. 아침에 뻥뚫린 수평선으로 해가 솟구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기본 평균 기온이 항상 좀 차거든요. 8월 한 달이 그냥 여름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것도 해수욕을 하기도 좀 불편하죠. 바닷가 지역에 일제시대의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닷가 지역에다가 제강서, 제철소, 조선소들을 배치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해변가에 놀러 가면 나쁜 골도도 보이고 제강서 이런 전경도 보이고 그랬던 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형이 북쪽이라서 러시아에 가까우니까 되게 춥기도 하고 정말 그렇긴 하겠네요. 겨울에 평균 기온이 영하 20 아래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 볼이 항상 찢어지는 그런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의 좀 겨울이 심할 때는 1월 달에는 눈썹하고 눈초리가 하얗게 성에가 낀 하얀 사람이 되곤 하는 그런 네. 것이에요. 통일이 되건 종전이 되건 육로가 개방이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 통일이 되면 저희는 반드시 돌아가죠. 분단 문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알고는 있을 테지만 뭐 네. 태백산맥, 지리산 이런 책들을 이름도 많이 들어보고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배우긴 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 이거를 보시는 작가 지망생 분들은 어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분단 문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추구하는 문학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단 문학이라는 게 그냥 분단된 상황에서 일어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인간의 삶을 그리는 문학이라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제 팬클럽에 네. 그 해마다 총회가 있어요. 작가들이 모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지구상에서 오직 유일한 분단국이다. 근데 분단 문학이 제대로 된 문학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경우에 분단을 따른 문학이 나온다면 아마 그것은 노벨 문학상 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되짚어서 돌아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문학을 잘 다루지 않는 것뿐 아니라 노벨 문학상이 없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북민만 그거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과 관련한 문학, 분단과 관련한 문학을 많이 수집해서 봤어요. 물론 태백산맥도 봤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태백산맥이 아니었어요. 편파적이지 않은 어떤 정치 색깔이나 진영 논리를 다 뺀 진짜 온전하게 사람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춘 그런 문학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문학이 됐건 예술이 됐건 모두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관련 내용만 해야 한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인가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단 한 글자도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을 못 써요. 그게 어떻게 통제되는가 하겠는데 통제됩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한 중에서도 북한 그 정권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수령에 대해서 자칫 다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른 사람이 고발하지 않으면 공범이 됩니다. 이 체계가 철저해요. 검열 체계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재밌는 작품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결과가 작품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수령 우상화로 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들은 그냥 요소로만 담을 수 있지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수령리 운동에 의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그게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월남을 하셨고 막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던 인물이었거든요. 네. 혹시 작가님도 그림을 하시고 싶으셨었나요? 네, 제가 미술에 저희가 깊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보러 막 다니고 이렇게 큰 하첩을 막 메고 다니면서 풍경이 좋은 데 가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져갔거든요. 결국은 뭐 떨어는 쳤어요. 어디에 가져가신 거예요? 미술대학, 중앙대학에 가기 직전에 네. 각 도별로 이렇게 또 예술대학이 있어요. 아, 거기에 미술만 전문하는 대학, 지금은 단과 대학인데 네. 예, 그런 전문 학교가 있거든요. 단과대학을 가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대학을 가는 이렇게 순서가 그리고 되는데 고등학교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고 거기는 2년. 네. 약간 전문대 같이 단과대학을 네네, 갔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네네네. 거군요. 네. 당연히 그때 그리셨던 그림들은 여기에 없을 것이고 그쵸? 못 가져왔을 테고 네. 여기 오셔가지고 고향 풍경을 그리셨다거나 이런 그림들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직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부터 지금까지 정말 휴식을 할 새가 없이 살아왔거든요. 네. 너무너무 그리고 싶고 저희 딸도 자기가 좀 여가가 되면 엄마를 화실을 하나 꾸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여유 있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 자기가 상상해 본다고 이러는데 그럴 시간이 사실은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꿈이 조금 좌절되고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북한에 계실 때도 글을 쓰셨었나요? 네, 글에 대한 꿈을 키운 것은 10살 때였어요. 네. 학급에서 회장을 했거든요. 네. 그 우리 학교에 함경북도 작가동맹에서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하고 이렇게 자담회, 회담처럼 이런 것을 벌였는데 각 학교, 학급의 회장들만 다 모였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써주더라고요. 네. 무슨 질문을 하고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해라는 걸 다 써주더라고요. 네. 작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내가 일어나서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게 한북일보라는 신문에 크게 여기를 말하면 경기일보에 크게 실린 거예요. 아주 네. 한면에 이렇게 네. 크게. 저희 할머니가 글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희귀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신문에 났다고 하니까 그 내 이름자에다 딱 표시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시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10살 기분에도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 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에 올라가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작가동맹에서 이렇게 문학소설을 운영하는데 저 이름을 욕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째서 보내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고 끝까지 패스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제가 학교에다 이름을 올려놓으면 1월 1일이라던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라던가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되면 그에 대한 문학 작품을 쓰는 거예요. 시와 소설가, 수필과 뭐 기행문가 뭐 여러 가지 작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로서는 제가 아직 그 문학에 대한 너무 기초에서 헤매니까 정말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구성에 대해서, 정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준단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이 오면서 다 이런저런 작품을 써냈겠는데 무슨 새로운 정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종자가 뭐예요? 주제예요. 아, 네네. 전반적인 그 작품이 바탕이 되는 요소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계속 주입시키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렸고 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몰랐기 때문에 그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워주는 거예요. 뭐 실마리는 어떻고 전개는 어떻고 기술적인 거를 알려주는 기술적인 거죠. 것을 알려주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딱 새겨지더라고요. 네. 머리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여기에서 정자는 뭐며 이게 작품 구성이 머리에 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교육인 건가요, 그러면? 확실하게 좋은 교육이죠. 네. 근데 결과는 딱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수령과 제도. 네. 그것만 없으면 엄청 좋은 교육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교육 자체는 우리가 러시아 문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노벨 문학상들이 많지 않아요. 네.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네. 전국적으로 그 현상 음모전이 벌어져요. 여기를 말하면 공모전이나 같은데 학생들부터 사무원, 여기를 말하면 공무원인가, 대학, 군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 200명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큰 구락부 같은 데 들어가서 시간 90분을 딱 주고 방향적인 걸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번번이 전 떨어졌어요, 사실. 네. 떨어지고 나올 때면 작가님한테서 형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욕을 많이 먹었죠. 글을 쓰시면서도 왜 결국에는 뭐 체제 우월성에 대한 그런 쪽으로 썼어야 됐을 거잖아요. 그거를 쓰시면서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외국 작품을 많이 접했어요. 북한에서는 금서예요. 비밀리에 계속 돌고 돌아서 막 보풀이 지고 종이장이 찢어지고 이런데도 진짜 몇 날을 세우면서 그 외국 소설들을 봅니다. 너무 자유롭게 썼거든요. 그냥 인간을 그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제도라던가 정치 뭐 이런 것들, 이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김정일이 생일을 맞아가지고 작품을 쓰는데 백두산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김정일은 백두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다 알아요.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집에 할아버지들이 알고 아버지들이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 1, 2%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안 믿어요, 그것을. 근데 그것을 써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선생님, 김정일 장군님께서 정말 백두산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선생이 좀 당황해 하시면서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한참을 보시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써라 이러는 거예요. 당신도 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또 밀고 가 될 수도 작가님이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강요되는 느낌에서 너무나 싫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남한의 한 기자가 독재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못 쓰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있어요. 네. 나는 자유로운 새, 불이 사나운 새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나도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고 불이 사나운 새가 되고 싶다. 나쁜 것은 나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철저히 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과정을 지나서는 제가 그냥 펜을 꺾어버린다. 그래서 하루는 저를 추천한 선생한테 가가지고 이걸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기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끝까지는 견뎠습니다. 그 몇 년을 동안을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내 마음에도 없는 글을 쓰려니까. 근데 배우는 건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가르쳐주신 선생님도 진짜 괴로운 마음으로 막 가르치고 계시겠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북한의 작품집을 입수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아직 계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그것도 여전히 체제에 대해서 물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등단하는 게 쉽지 않았나. 탈북 과정에도 계속 일기를 썼어요. 일기요. 예, 배운 게 뭐 도덕질이라고 배운 게 글 쓰는 거니까 네. 계속 그걸 쓰고 싶은 충동을 받는 거예요.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상황에도 제가 계속 그걸 썼어요. 그리고 시도 쓰고. 그때 쓴 게 혹시 처음으로 체제에서 자유롭게 쓴 글인가요? 예, 그때 체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글을 마음대로 쓴 거예요. 네네. 정말 마음대로 속 시원하게 쓴 거예요. 네. 2년
8개월 정도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연변에서부터 거기 그 왕청, 그 다음에 저기 하얼빈, 그 다음에 청도, 어제도 중국 대륙을 일주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과정에 중국에 대해서 왜 같은 사회주의인데 뭐 이렇게 다르냐 뭐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제가 느낌을 그대로 썼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네. 한 30대 남자였는데 2명이었어요. 우리가 산속을 헤매다가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 믿으라 하고 잘 대접하고 우리를 잘 입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져온 신발 이런 것들을 막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이죠.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우리한테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저희가 그거 싫은 거예요. 논쟁 아닌 논쟁, 뭐 다툼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어쨌든 한 곳에서 석 달을 못 견뎌요. 알려지면 공안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피신하고 그 과정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재수나 운이라고 표현하는데 너무나 잡힐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살았다. 두 번은 우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은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매번 이렇게 되니까 뭐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도움이 손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안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도 공안이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를 못 본 것처럼 하며 지나가는, 우리도 이 길에서 외국인들 보면 필리핀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 보면 알지 않아요? 아무리 모양을 한국 옷을 입혀놔도, 아무리 피부색이 같아도 우리 알지 않아요? 그것처럼 중국 공안도 북한 사람 첫눈에 알아봐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저짝에서 누가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걸음걸이만 봐도 북한 사람인 거 알려요. 중국 사람들은 아주 여유 있게 걸어 다니는데, 북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절도와 강제적인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걸음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느 날에는 제가 하나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울송이보다 달다는 그 말을 체험했어요. 성경의 내용이요? 성경의 내용이 되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종교가 없던 사람도 신을 찾게 된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교와 관련은 없는 말씀이라는 거를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가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네네네. 정말 이건 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말도 모르고 신분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진짜 내가 오늘 저녁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인지 이 하나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택시에 타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택시 기사도 어디까지 가냐 자꾸 물어봐요.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 이름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취향이라고 하면 취향 줘봐 그러는 거예요. 택시를 탈 거면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저는 잠시 이렇게 거처지마다 해서 벌지 않아요. 잠시 일해주면 5원도 줄 때도 있고 50원도 줄 때도 있고, 옥수수 따주거나 그런 일들. 그 노인들을 이렇게 케어하거나 이런 일을 한 달씩 하면 거기에서 또 돈 한 100원, 200원 모으지 않아요. 네. 사실 그 한 번 움직일 때 200원 쓰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떤 미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그때를 살기 위해 하루를 버티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살아셨던 게, 이러다가 한국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던 상태예요?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만 계속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중국이 살기 좋으니까 돈 벌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공안이 잡지 않아요. 잡혔다 나온 사람들도 만났어요. 엄청 고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10명이 잡히면 6명은 죽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여기 중에서 누가 죽을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한국 행위였는데,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는 왜 한국에 가지 않느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잖아요. 근데 한국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헷갈리셨군요, 명칭이. 헷갈렸죠. 남조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이라고 하니까 한족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땅이. 네네. 계속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네는 왜 한국으로 가면 대우도 받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는 중국어로 하나요? 아니 조선족들 만나잖아요. 조선족 분들이죠. 네, 중국어는 잘 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간단한 시장 볼 수 있는 정도에.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을 줄임말로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알고 계셨어요? 남조선 말고. 몰랐죠. 거기 가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배웠어요. 네네. 어쨌든 한국 그런 프로그램을 잘 보더라고요. 조선족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과정에 아 한국이 잘 사는구나. 한국이 우리 같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거든요. 한참 뒤였겠네요. 중국에서 1년 뒤였죠. 아. 그걸 알기까지는 1년이 네.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막에 아. 잘못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사막도 아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총구가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총구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제일 무서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다른 국경은